때문에 12대 중과실을 범하게 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제37조에 따르면 제1항 1호 업무상 사고 보시면 마목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 거기서도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때 과연 이런 사고가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피디님 혹시 출퇴근 도보로 하십니까? 교통으로 하십니까? 지하철이랑 버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대조업체라든지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4차 오토바이, 회사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죠. 대중교통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출퇴근재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출퇴근재해가 뭔지, 입법이 언제부터 됐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출퇴근재해는 말 그대로 근로자분이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보상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출퇴근재해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보상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입법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최초의 산재법이 개정됐을 때 당시에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개인적 사정이라서 거의 인정이 안 됐었고요. 1995년에 이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대표적으로 셔틀버스 있겠죠. 셔틀버스 이용 시에는 그래도 일부 인정해주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결정적으로 도입이 됐던 거는 2016년도에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2017년도 그 다음 연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 됐어요.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 셔틀버스 외에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관계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2017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시작된 거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출퇴근재해의 이제 보상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고 시작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죠. 자,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에 있고요. 출퇴근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보통 셔틀버스 되겠죠.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남목에서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통상적으로 갔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거기를 들릴 만한 이유. 그게 인정을 받으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인 37조 2항에 보시면 근로자의 고의, 그리고 자해행위, 그리고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12대 중과실, 이게 범죄행위에 속한다 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때문에 12대 중과실을 범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12대 중과실의 경우 산재로 무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출퇴근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출퇴근재해를 하면서 사망사고나 중증 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냐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차로 한 5분, 10분 거리,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차하고 뭐하고 주차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훨씬 편하거든요. 문제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진짜 살짝 부딪혀도 생각보다 크게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사망사고나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큰 사고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과연 출퇴근재해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산재 자체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에요. 과실이라는 게 경과실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근로자가 다쳤을 때 신속하게 산재 처리를 해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그러면은 중과실이니까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네? 그러면은 산재 처리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경우에도 많이 물어봅니다.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산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출퇴근재해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게, 본인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12대 중과실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출퇴근재해를 하면은 사고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냐, 만약에 신호 위반이라든지 중앙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그리고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에 대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경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주로 이제 판결문,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좀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제 판례에서는 범죄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이고 범죄행위의 원인이 전적으로 재해자 본인에 의한 경우로 해석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2019년 지침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12대 수칙 위반행위, 12대 중과실이겠죠.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보고 범죄행위로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불승인을 해왔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신호위반, 빨간불에 진입을 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가속하는 경우, 그리고 앞지르기를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하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대 수칙 위반 행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이 2019년도 지침이 법원에서 계속 패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법원 판결 내용과 이걸 다시 외부의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범죄 행위로 발생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상 판단 기준을 2023년 재정립을 해가지고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재해조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저런 범죄 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재해조사를 할 때 매뉴얼 지침을 따라라 라고 하는 지침을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12대 수칙 위반을 했는데 인정된 사례를 한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앙선을 침범을 했습니다. 침범으로 이제 반대편 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침범 전에 졸음운전인 거죠. 졸음운전을 해서 이제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속으로 했어요. 과속으로 택시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우측 방호벽과 충돌한 사고를 오로지 과속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많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졸음운전으로 많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졸음운전을 했다. 졸음운전 자체가 단순 과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전제요건, 인정요건, 종합의견 이렇게 요건별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1단계 전제요건은 먼저 이제 범죄행위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해야 된다.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신청 산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제요건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인정요건인데 인정요건은 만일 고의 또는 중과실, 유발성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재해자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중대한 위해성, 사회를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 그리고 고도의 사회 윤리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에는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대신에 뭐 과실이 좀 경합을 해요. 고의 또는 중과실도 아니고 중대한 위해를 위반하는 행위도 아닌 경우고 사고의 주요 원인 자체가 애매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죠. 아까 말한 뭐 졸음운전처럼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이라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가 졸음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더 큰 손해 방지를 위한 의도된 사고, 그리고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고, 이런 사고들은 인정요건으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1, 2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옛날처럼 12대 중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출퇴근 재해를 불승인하지 말고 전제요건이나 인정요건이 있으니까 12대 중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단순 과실로 인정하고 단순 과실이면은 무과실 책임 원칙주의에 따라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예전보다는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대 중과실은 산재 승인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재해가 발생을 했다면은 어떤 사고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산재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소에 지병이 없으시던 분이 재택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렇게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혹시 뭐 이런 경우에는 산재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